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교환의 흔적의 역사 186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요, 백제 멸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멸망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계기가 있어요? 백제 멸망 이야기하는 계기요? 예,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는 뜬금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네. 뉴스가 좀 돼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맨날 신문 기자라는 게 신문을 다루는 거여서 구문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는 새로운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딨냐 우리가 흔히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새로운 발굴이 있거나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새로운 해석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뉴스로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중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 전문적인 것들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주는 것,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셈이죠.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예요? 아니면 기존 사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월 달에도 제가 그걸 보고 느꼈는데, 문화재청에서 부안에 있는, 전북 부안이죠. 거기 우금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발굴조사 결과를 이제 보도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도자료 만들면서 이마영 기자도 알지만 제목을 좀 달잖아요. 이렇게. 네. 그 제목을 보면 백제 부흥운동 거점 부안 우금산성 남문지 동문지 확인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안 우금산성이 백제 부흥군의 최후 거점성이라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도자료를 하면 현장의 발굴 기관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자료를 내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한 연구원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1920년대 후반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 류가 이 우금산성을 백제 부운동의 최후 거점인 주류성이라고 했고, 네. 1995년에 전영래 교수라는 분이 역시 주류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굴 조사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주류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류성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백제 부흥운동군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부흥백제국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수도가 있었던 것이 주류성이라고 돼 있죠. 어떤 근거로 부안 우금산성을 주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그런 문헌 보면 이상하게도 주류성이 지명은 있는데 위치는 잘 모르는, 우리가 이제 그걸 흔히 유명 미상지분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풀어보면 이름은 있지만 미상이라는 거죠. 미상이라는 땅이다,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후보지를 두고서 이제 학계에서 설왕설래를 했죠.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됐다가 요즘에는 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네. 학계의 상당수가 이 부안의 우금산성이 좀 되게 유력한 주류성 후보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맞는 걸까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어떤 확실한 유구나 유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이 우금산성과 관련된 보도자를 내면서 이게 이제 백제 부흥군의 최후 거점 운운하는 표현을 쓴 거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국가기관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주류성의 위치 이런 걸 정부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보증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저도 그렇고 역사를 쓸 때의 자세를 이제 공자님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의심나는 거는 공백으로 남겨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역사가들,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해석을 주장하는 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네.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오류의 학설이다라고 강변하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그렇죠. 또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건 그렇고 백제 부흥운동이 대단했다는 이야기는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뭐 내친 김에 그래서 부흥운동이 과연 우리가 뭐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운동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660년 7월 13일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려 합니다. 660년이면 1358년 전일까요? 예. 그 660년이면 굉장히 그 오래된 것 같은데 또 1358년 전이라 그러면 또 사실 뭐 그렇게 또 많이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네. 들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가고 의자왕이 밤을 틈타서 이제 부여에서 공주로 도망가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인 부여융이 나당 연합군한테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백제가 멸망한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13일 그 이후에도 5일 더 의자왕이 망한 항복한 날은 5일 뒤긴 하지만 예. 어쨌든 부여융이 그 이제 그 무릎을 꿇으니까 그 신라 김범민 그 나중에 이제 문무왕이 되는 분이죠. 예. 이분이 이제 그 부여융을 말 앞에 꿇어앉혀 놓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꾸짖었다는 거죠. 그 예전에 네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였다.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서 가슴이 정말 아팠는데 이제 네 목숨이 내 손 안에 있게 됐구나라고 이제 그 꾸짖었다는 거죠. 네. 이때 그 백제 부여융 그 의자왕의 아들은 땅에 엎드린 채 말이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김범민의 누이를 죽였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되게 18년 전, 그러니까 642년인데요. 이게 이제 예. 백제 의자왕 2년이고 신라로 따지면 선덕유왕 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그 굉장히 그때는 번성을 해가지고 의자왕이 처음엔 되게 잘했잖아요. 뭐 네. 공격을 막고 그래서 대야성을 막 함락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신라의 뭐 40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고 막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항복한 대야주의 도독 김품석하고 그의 아내인 고타소랑을 죽였거든요. 고타소랑이 누구냐면 김춘추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의 딸이고 예. 김범민 아까 얘기했던 문무왕이죠. 나중에 되는 분인데 문무왕의 누이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타소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 김춘추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둥에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앞을 지나도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이게 참 슬퍼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김춘추 그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시는 분이 반드시 백제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이제 맹세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수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당 연합군이 이 함락을 시키고 나서 부여흥이 이제 그 항복을 하니까 김범민이 이제 그렇게 또 역시 백제라면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그 백제 왕자 면전에 침을 뱉고 막 그런 거죠. 백제로서는 굴욕의 역사네요. 예, 뭐 그건 신호탄이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13일 날은 부여융이 이제 항복을 했다지만 예. 5일 뒤인 18일 날 이제 의자왕마저 항복을 했고요. 항복한 다음에 8월 2일 날 정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나당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 승전 의식을 정식으로 네. 펼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백제와 백제인들한테는 정말 굴욕적인 항복 의식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태종무열왕과 소정방 나당 연합군 장수들은 당상에 앉았고, 그러니까 위에 앉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백제 의자왕과 아들 부여용은 당하 밑에 이렇게 꿇어앉혔다는 예. 얘기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 중에 어떤 자가 의자왕한테 술을 따르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조롱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물론 항복을 했지만 백제의 좌평 예.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이 흐느꼈다는 건데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 백제인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신라로서는 통쾌한 복수였겠지만 그래도 패자한테 좀 너그러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백제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나당 연합군 보고 이제 원한을 품었겠죠. 당나라가 의자왕을 비롯한 왕족과 신료들을 끌고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 의자왕하고 왕족 신료 93명, 그다음에 백성 12,000명 뭐 이렇게 해서 당나라로 끌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조의 기둥을 뿌리채 뽑아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죠. 백제가. 네. 뭐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사실 9월 3일 날 철수를 했지만 이미 8월부터 이곳저곳에서 이제 저항군이 일어나 가지고 나당 연합군을 막 습격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부흥운동을 벌인 그 중심 인물이 무왕의 조카인 복신이었거든요. 복신은 그렇다면 왕족이었네요.
예, 뭐 사실 뭐 이 왕족이어야지 사실 권위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복신이 627년, 그 무왕 28년인데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된 적도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군대를 지휘한 경력도 있는 원로 왕족이었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660년 9월 초에,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복신 이제 승려 도침, 되게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복신 도침이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을 근거지로 본격적인 부흥운동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를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660년 9월 복신 도침 등이 같은 나라 사람들을 비둘기처럼 모아서 왕성을 보유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네. 이 복신이 신무한 권세를 발휘해서 망한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흩어진 어떤 그 군사를 모아서 부흥군의 수장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네.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당나라 장수 유인원의 공적을 기리려고 이제 충남 부여군에 세운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당 유인원 기공비라는 건데 그게 보물 21호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네. 그런 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의 연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면 복신과 도침이 벌처럼 모이고 고슴도치처럼 일어나서 선과 골짜기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비석이라면 당대의 기록이라서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얘기지만 후대에 쓰는 역사서보다 역사서는 아무래도 이제 마사지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네. 막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기록인 금성문이 더 가치가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이 비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나라 장수 유인원이 부흥군을 진압한 다음에 세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약간 뭐 과장은 돼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에 부합되는 그런 기록이 좀 있었겠죠. 근데 거병 초기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부흥군이 복신의 휘하로 결집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흑치상지 이 예. 사람도 이제 30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그 이 사탁상여라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같이 그 복신한테 복신군에 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부흥군이 그 사실은 그 임존성이라 그래서 백제의 서방을 관할하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 예산인데 네. 거기를 딱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3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나오고 이 부흥군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그 임전성을 막 지켜내니까 주변에 200여 성이 호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만만치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200여 성도 지방성인데 사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지금으로 따지면 짱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부흥군이 세지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백제군이 아직 멸망한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호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당연합군이 처음에는 뭐 유자왕이 항복했으니까 뭐 우리가 다 이겼나 보다 했지만 부흥군한테 고립이 되고 막 그래서 곤욕을 막 치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후부터 진퇴를 거듭해서 부흥군 같은 경우가 나당연합군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러고 이게 특히나 당나라가 백제를 이제 뭐 무릎 꿇렸다 그래가지고 네. 그 이후에는 고구려 침략 전쟁에 전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라한테 야 우리가 평양을 치니까 너네들은 군수물자를 막 이렇게 날라줘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라로서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선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백제 부흥군 이 밑에는 좀 이 운신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고구려 전쟁에 전념하니까 후방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리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또 백제를 이렇게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고구려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661년 6월하고 662년 2월 사이에 당나라군이 고구려와 혈투해서 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4년 동안 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네. 되니까 당나라가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서는 백제한테 발목을 잡히고 북에서는 고구려한테 터지고 뭐 그런 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당나라 황제 고종이 이 백제 고토 옛 땅에서 부흥군한테 포위당하고 있었거든요. 당나라 유인계가 장군인데 뭐라 그러냐 그저 이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신라 땅에 가서 의탁을 하든가 그도저도 안 되면 그냥 배를 타고 본국으로 철수해라라는 칙서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철수했어요. 뭐 그랬으면 전쟁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백제 땅에 주둔하던 당나라군 병사 장수들이 이제는 제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염증을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유인계가 웅진 도독부 도독이었거든요. 예.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어째서요? 예, 당나라 그때의 최종 목표는 고구려 정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인계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평양을 공격하던 군대도 철수를 했는데 지금 남쪽에 있는 웅진 군대마저 뽑아버리면 백제는 다시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고구려는 언제 멸망시키겠느냐라는 논리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공궁하다 그래도 신라 땅에 가서 의탁을 하면 이게 신라에 바로 빌부터 먹는 거 아니냐. 그럼 빌부터 먹는 나그네 신세가 되는 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안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 땅에 가서 빌붙지도 않겠다. 이렇게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웠긴 하지만 그래도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군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부흥군 지도자 중에 이제 도침이 있었잖아요. 승려. 네. 유인계한테 유인계가 보낸 사신이 있는데 네 신분이 낮아서 내가 만나줄 수 없다라고 막 홀대까지 하고 복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웅진 도독은 유인계였고 당나라군 사령관은 유인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공비가 있었다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야, 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가 전송해줄게. 라고 이제 굉장히 조롱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당나라군은 꼴 좋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662년 7월쯤 되면 그 당나라군이 장악한 백제의 옛 땅이라고 해봐야 그냥 웅진선 정도였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흥군한테 빼앗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흥군이 백제를 다시 접수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부흥군 같은 경우가 661년 9월부터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거든요. 새로운 왕국이요? 예. 그 복신이 이제 그 일본에 그 머무르고 있던 의자왕의 아들이 있거든요. 부여풍. 그 뭐 풍장해라고 하는데 그 부여풍을 백제의 새 임금으로 옹립을 합니다. 왜 부여풍이었어요? 예,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의자왕이 이제 정실 부인 사이에서 나온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자, 뭐 나머지 그 적자 왕자들은 전부 다 뭐 당나라로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은 일본에 있었으니까는요. 적자 계승의 원칙이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왕한테는 또 뭐 적자들뿐만 아니라 서자가 41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이 후궁도 많았나 봐요. 이건 뭐 여기저기 막 아들 막 두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말 그대로 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부흥군 입장에서 보면 또 왜? 그러니까 일본의 지원이 좀 절실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부여풍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타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여풍의 국내 기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신의 입장에서 보면 바지 사장을 이제 내세우기에는 아주 적격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아주 적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복신이 이미 이제 한 1년 전부터 660년 10월부터 외한테 사신을 보내서 일본한테 지원군을 부탁을 하면서 부여풍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귀환을 요청을 했는데 뭐 이 정작 귀국한 거는 1년 정도 뒤에 661년 9월 정도에 오거든요. 근데 일본 서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61년 9월에 왜 황태자가 백제 왕제 풍장한테 직권을 주고 그 일본인의 누이를 아내로 삼게 했다 하면서 군사 5천여 기로 하여금 본국으로 호위해서 보냈다라는 이제 그 5천 명으로 하여금 호위해서 보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복신이 그 부여풍을 맞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백제 조정을 이제 받들어 맡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군 입장에서는 이제야 나라꼴을 다시 만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의자왕이 나당연합군한테 항복한 뒤에 1년여 만에 1년 2개월 뭐 1년 1개월이죠. 그 만에 새로운 임금 풍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내세워서 부활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잘 돼야지 왜 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이 풍왕이 등장을 해서 백제의 정통성이 다시 이제 확립이 됐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부 분열을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이끈 동지였을 거 아니에요. 복신과 도침이 이때부터 이제 반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네요.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는 서로 돕다가 좀 잘 되면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예, 이제 뭐 약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둘이 초반에는 협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이제 풍왕의 신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하는 사이가 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부흥군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항상 도침이 복신보다 먼저 기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삼국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군 장군 뭐 도침, 상잠 장군 복신 이렇게 해갖고 도침이 복신보다 또 위의 계급이고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아마 나중에 복신이 더 세력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복신이 먼저 손을 써서 도침을 죽여버리고 도침의 군대까지 수중에 넣는 그런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예, 정변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왕을 둘러싸고 이 벌인 권력 암투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권을 틀어줘 버렸을 거 아니에요. 복신이. 네. 풍왕한테는 나라의 제사만 맡기고 뭐 이렇게 그 역할만 부여한 거죠. 그런 역할만. 정말 말 그대로 바지 사장으로 만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지 사장으로 만들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이게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중국 기록이죠. 구당서 유인계전을 보면 그 복신과 풍왕의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솔개가 날개를 펴서 처서를 함께하면 반드시 서로를 해치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솔개라는 게 날개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같이 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러면 이 서로 이제 해치게 되는 거죠. 이 네. 영역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같이 이제 같은 하늘을 이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두고 같은 공간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인가 이제 봐요. 같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파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신이 모반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복신은 병이 들었다는 구실을 써서 굴 속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풍왕이 문병 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싹 죽이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풍왕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복을 거느리고 복신을 오히려 급습해 갖고 죽여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외국에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요청하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신은 피를 흘리지 않고 풍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화를 불렀네요. 예, 그 뭐 일본서 기록은 약간 삼국사 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그 뭐라 그러냐면 풍왕이 복신의 모반을 의심해서 손바닥을 뚫어서 가죽으로 묶었다. 그것도 사실 살벌한 얘기죠. 손바닥을 막 이렇게 뚫어갖고 송곳으로 뚫었는지 뭐 가죽으로 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들한테 물었다는 거죠. 이 복신을 목을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달솔 덕집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덕시에 그 보니까 네. 악독한 역적은 풀어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신이 그 집득을 보고서 이 썩은 개와 같은 미치광이라고 막 욕을 하면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왕이 건강한 장정들을 시켜서 네. 복신의 머리를 자르고 소금에 절였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본서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실제로 복신이 풍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풍왕이 잡아 죽인 거라는 거네요. 예, 그 서기 일본기를 봐도 나중 기록인데요. 예. 의자왕의 후손인 백제왕 경복의 졸기, 그러니까 부흥 기사를 쓰면서 풍왕이 참소 때문에 죄 없는 복신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참소라는 게 이제 이 거짓,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모함? 모함이죠. 모함. 네네. 모함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삼국사 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풍왕과 복신이 불신이 있었고 네. 불신 때문에 그런 비극을 낳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복신은 죽었고 네. 백제 부흥군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겠네요. 그러니까 복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물론 네. 뭐 도침을 죽이긴 했지만 부흥군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흥군의 사기는 급전직하가 되는 거고 이 소식을 들은 나당 점령군은 얼씨구나 했죠. 그러면 기록에 이렇게 나오죠. 일본 서기에 그 663년 8월에 신라는 백제가 좋은 장수, 그러니까 복신이죠. 네. 복신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장 백제국을 공격해서 주류성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당나라도 분주히 움직이는 거죠. 당나라 유인기와 유인호는 잽싸게 본국에 이제 증원군 파병을 요구를 한 거죠. 이때다 하고서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손인사라는 장군한테 7,000명의 증원군을 줍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고 신라도 총동원론을 내리는 거죠. 그 김유신 등 해서 28명에서 30명 정도의 장수가 네. 총출동을 하게 돼서 5만 명의 정예병을 파견을 합니다. 어떻게 부흥군을 칠까 작전회의가 치열했다면서요? 예,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게 그 가림성이라 그래갖고 부여 임천에 있거든요. 거기에 예. 그게 수륙의 요충이다라고 해서 거기를 먼저 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웅진 도독인 유인계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백제 부흥군의 소굴이고 이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주류성이다. 예. 그 주류성을 치면 나머지 성들은 저절로 항복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부흥군의 근거지인 주류성을 함락시키면 게임이 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류성인 주 목표가 된 거죠. 예. 그 사실 백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외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이제 지원군을 계속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고구려가 지원군을 보냈어요. 예,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나라 손인사가 아까 7,000명 증원군을 이끌고 건너온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 도중에
고구려군을 격파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중에 그러면 고구려가 수군으로 지원한 게 아니야라는 이제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본은 구원병을 보냈어요? 예, 기록을 보면 이제 장군 그 여원 군신이 이끄는 병사 1만여 명이 수송선 1000여 척을 타고 백제로 향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동아시아 전체가 완전히 전쟁 분위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663년 8월 이 마침내 이제 한반도 남부 서해안의 백강구 뭐 이거 이제 백총강이니 백강이니 하는데 이것이 금강이니 혹은 뭐 백마강이니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동진강이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금강이라는 설이 많기도 하지만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백제와 왜가 한편이 되고 신라와 당나라가 한편이 돼서 치른 동북아시아 국제전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 그 삼국사기라든가 일본 서기, 자치통감 이런 삼국의 역사서를 보면 백강구 정투는 정말 한편의 서사시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전투 상황이 어땠어요? 일본 서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나라 장군이 전선 170척을 이끌고 백총강, 백강구라고 하죠. 거기에 진을 쳤다. 네. 8월 27일 날 먼저 백총강에 도착한 일본군이 당나라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패퇴했다. 일본군이 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월 28일 날 또 일본군과 백제 부흥군이 날씨도 고려하지 않고 대오도 가다듬기도 전에 아까 졌는데 그럼 좀 신경 써갖고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급히 나갔다는 거죠. 당나라군을 공격을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당나라군이 그 왜하고 백제부흥군의 배를 에워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군, 왜군이 패했다. 물속에 떨어져서 익사한 자가 많았다. 뱃머리와 배 뒷부분을 돌릴 수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일본 서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때 왜의 장수 박씨 전래진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당나라군 수십 명을 죽이고 마침내 전사했다라고 이제 아주 잠옷 비감한 어조로 당시의 전투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왜군은 왜 이렇게 참패한 거예요? 아마 그 현장의 어떤 그 이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그 기상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군인 바람을 이용한 당나라군의 화공 작전에 말렸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수간만의 영향이 있잖아요. 서해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배를 돌리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멸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서해안의 그 뭐 지형, 뭐 리아스식 지형이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조수간만이 막 있고 그런 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기상 변화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초전에 또 패했는데 대우도 가다듬지 않고 성급하게 또 재공격했다는 거잖아요. 작전 실패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자치통감 이거는 당나라 측의 사서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당나라군하고 신라군, 그러니까 김범민이죠. 이 육군을 거느리고 그다음에 유인계가 수군하고 보급선을 거느리고 이제 백강구로 들어왔고 유인계는 그 백총강 뭐 백강구에서 외병을 만나서 4번을 싸워서 모두 이겼다. 그리고 외선 400척을 모두 불태웠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자치통감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배가 불타자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고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전투였는데 네. 이런 전투가 벌어졌다는 건 저 잘 몰랐어요. 예, 뭐 우리도 뭐 사실 제대로 배우지가 않아서 이렇게 또 부흥군의 입장이니까 우리가 660년에 이제 우리가 뭐 백제가 망했다라고 했지 부흥운동은 사실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배우긴 했지만, 근데 뭐 삼국사기는 또 이제 신라군의 역할을 이제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이 해전을 했을 때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에서 언덕 위에서 지키고 있다가 백제군 진지를 깨트렸다. 뭐 이런 그리고 자기 자랑을 좀 하는 거죠. 백강구 전투의 결말은 백제와 외 연합군의 괴멸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록을 보면 풍왕은 이 졌으니까 예. 측근들하고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고구려를 망명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럼 주류성도 위험해졌겠네요. 뭐 그렇죠. 뭐 원래 나당 연합군이 뭐 해전도 했지만 백강구에서 수전도 치렀지만 이미 8월 17일부터 주류성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백강구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반대로 이제 백제 부흥군으로서는 정말 패배도 패배지만 풍왕이 고구려로 이제 망명을 한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주류성에 있던 그 의자왕의 다른 아들들이 있거든요. 부여, 충승, 충지 뭐 이런 아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9월 초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항복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성들도 줄줄이 손을 들었죠. 그럼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부흥군 장수 지수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임전성에 가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 흑지상지가 또 배신자잖아요. 예. 그 배신자가 돼갖고 또 배신자가 또 뭐 지수신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663년 11월에 임전선마저 함락이 되고 지수신이 역시 또 고구려를 망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3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백제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백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었겠어요. 일본 서기를 보면 정말 엄청 비감한 기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주류성이 함락을 하니까 백제인들이 서로 손을 부여잡고 한탄했다라는 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냐면 주류성이 항복했구나. 이젠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제 백제의 이름이 끊기니 조상의 무덤을 어찌 가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한탄을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고도 백제인의 독립열망은 식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이 백제 유민들의 항거가 최소한 671년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끈질긴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664년 3월을 봐도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흥군이 사비산성에 뭐 응거를 해서 저항을 꾀한 일도 있고 뭐 그렇게 계속 뭐 항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금씩 나오는데요. 정말 끈질긴 독립투쟁이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뭐 일제 35년 6년사가 있잖아요. 한 번 빼앗긴 나라를 수복하고 해방시키기가 얼마나 험난한 거.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보면 독립운동사가 웅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마영 기자한테 묻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제 백제 부흥운동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백제 멸망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660년 7월에 의자왕이 항복한 때인가요? 아니면 663년 9월 주류성이 함락될 때인가요? 아니면 임전성이 11월 달에 함락된 때인가요? 어디가 멸망 시기일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660년 9월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663년이라고요. 663년. 네,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663년 9월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뭐 해석에 따라서 663년으로 보는 게 뭐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한 후한, 서진 동진 이런 것처럼 백제가 있었고 부흥 백제국을 이렇게 나누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8년부터 기원은 660년까지는 그냥 백제라고 하고 한 약간 1년 정도는 이제 그 복신하고 도침에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661년 9월에 이제 그 풍왕이를 다시 모시게 하면서 이제 다시 부활을 했으니까 그거는 부흥 백제국이라고 뭐 그런 그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야거나 663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660년으로 그냥 해석을 계속 해와갖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기회에 부흥군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